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씨, 장모님, 저 이런 거 안 먹는다니까요. 옷에 냄새 배겨서 싫다고요. 제발. 촌스러워가지고 진짜. 박서방, 그래도 내가 이거 작년에 열심히 만든 건데 조금이라도 먹어봐. 옷에 냄새 배는 거 요즘은 금방 빼더만. 장모님이나 실컷 드세요. 요즘 여자들은 이런 냄새 나는 남자 경멸한다고요. 아니 자네 여자들한테 냄새 맡게 할 일 있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작년에 아픈 팔로 열심히 만든 청국장을 끓여주었더니 사위는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저 뺨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지만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제 딸과 함께 사는 놈이라 참았어요.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법이니까 말이죠. 사위는 사람 하나만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집안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힘들었고 딸이 처음 만났을 때 가진 것도 없었지만 성실했고 제 딸을 아주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처럼 이 정도 나이가 된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는지 거짓으로 행동하는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기 마련인데 사위를 처음 보았을 때 정말 진심으로 제 딸을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생각을 했었죠. 식당에서 사위를 처음 만났는데 글쎄 바닥에 뭐 떨어진 것을 줍는 제 딸아이가 일어나다 다칠까봐 테이블 모서리를 손으로 감싸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솔직히 좀 감동을 했었습니다. 머리 조심해. 여기 뾰족하다. 자기 다치면 나 못 살아. 어머, 그러네. 고마워. 자기가 손으로 받쳐준 덕분에 살았네. 난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받아준 것만 해도 내가 너무 감사한걸. 딸과 예비 사위를 처음 보았을 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처음에 딸이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제게 말을 했을 때 조건을 듣고 무척 망설였지만 막상 이렇게 만나고 나니 제가 했던 고민들이 쓸데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위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와 함께 자라왔었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는 시집을 가버렸고 아빠는 지방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연락도 없이 그렇게 살았었나 봐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사위의 아빠는 예전부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사위를 신경도 안 쓴 모양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살아왔으니 제 눈에는 그저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너무 따뜻하고 훌륭한 할머니가 계신 덕분에 사위는 열심히 공부했고 부모의 빈자리를 할머니를 통해 채웠나 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줄 안다고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제 딸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았어요. 사위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괜찮은 대학교도 졸업했고 온갖 아르바이트, 휴학을 해가며 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했다고 했어요. 군대도 다녀오고 그 후에는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엄청 아껴 쓰고 열심히 돈도 모았죠. 부모가 해주는 근사한 뒷배경은 없었어도 사위의 모습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은 충분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얼마나 싹싹한지 처음 보는 제게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며 살갑게 대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좋아하세요? 이 식당에 더덕 무침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것 좀 잡숴보세요. 여기요. 아유, 난 괜찮아요. 여기 두고 다 같이 먹으면 돼요. 나 팔 길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먹을 날이 많으니까 좋은 거 맛있는 건 어머니가 꼭 저희보다 더 많이 드셔주세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저희 할머니한테 더 많이 맛있는 음식 못 사드린 것이 지금 너무 한이 맺혀서요. 그 당시 예비사위의 할머님은 몸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신 상태였습니다. 치매 기운도 있고 당뇨 합병증도 있으셔서 집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예비사위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더덕 무침도 맛있게 먹었고 이런저런 음식들도 참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비사위는 그 당시 할머니가 편찮으셔 결혼을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제 딸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는 상황이었죠. 예비사위는 할머니가 편찮으신 상황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은 듯 했어요. 저는 그런 사위의 모습을 굉장히 예쁘게 보았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와서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하며 죄송하다고까지 말하는데 어느 누가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꼭 돈 많이 벌어서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평생 제 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고까지 말하는 예비사위를 철석같이 믿고 제가 그동안 없는 살림에 모아둔 돈까지 척 내놓았습니다. 집 구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야. 아무리 아끼고 쪼개서 한다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거 반이라도 따라가야 하잖니. 이거 받아. 얼마 되지 않지만 보태서 준비해. 이건 내 딸한테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 알겠지?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버님 없이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저 절대로 이 돈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아요. 잔말 말고 받아줘. 그래도 내 딸 결혼하는데 번듯하게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사위도 아들이니까 자네도 번듯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네. 어머니, 살면서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분, 어머니가 처음이세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앞으로 저 살면서 민경이한테 정말 잘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민경이만 사랑할게요. 그래. 자네 할머니도 누워 계신데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게 조금 그렇다만 분명히 할머니도 기뻐하실 걸세. 아무 생각 말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해. 알겠지? 예비사위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도 정말 사람 잘 얻었다 싶었죠. 주변 지인들 말을 들어보니 누구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위를 얻었고 누구는 또 건물주 부모를 가진 사위를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잘 산다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거 살아보면 알겠지만 각 가정마다 꼭 어떤 어려움 하나쯤은 다 있는 법이니까요. 그게 돈에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속편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제가 딱 그 꼴이었거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제 남편이 장애가 있었는데 저희는 돈에 관한 어려움 빼고는 다른 무엇도 힘든 일이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었고 가족에 대한 희생과 배려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울 일도 없었고 바람을 피우거나 술을 먹고 횡포를 부린다거나 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결혼 생활이 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혼한 집이 세 집이나 있을 만큼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든 일이라는 걸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이었죠.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딸이 고른 남자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예비사위를 만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고마운 인사까지 전할 정도로 저는 마음에 들어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우리 딸한테 이렇게 멋진 놈 보낸 거야? 하늘에서 다 보고 있지? 좀 어렵게 살면 어때? 마음 착하고 평생 우리 민경이 하나만 사랑하고 아껴줄 놈인데. 지 할머니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도 앞으로 잘할 것 같고. 아이고, 당신이 마치 하늘에서 보내준 것 같네. 고마워, 여보. 그렇게 예비사위는 저의 마음속에 쏙 들어와 있었고 저는 예비사위의 주변 지인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예비사위와 가깝게 지낸다는 사촌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요. 홀로 어렵게 커서 힘들게 살아가는 예비사위에게 사촌 누나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죠. 대학교 때 등록금도 도와준 적도 있고 또 할머니가 힘들게 일을 하시고 병을 얻었을 때 집에 와서 할머니를 간호해 준 적도 있다고 했어요. 지방 멀리 사는 고모의 딸이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 차마니 사람이 선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예비사위를 아주 많이 도와줬다고요. 부모 없이 할머니하고 자라서 힘들었을 텐데 든든한 누나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어머, 아니에요. 제가 무슨 도움이 됐다고요. 전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노력해서 살아왔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리 민경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잘 좀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서 잘 살게 도와줄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은행에 있으니까 뭐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아이고야, 그래요? 그럼 나야 너무 좋지. 민경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도 있고 내가 워낙에 이런 쪽에는 까막눈인데 잘 됐다. 고마워요. 고마워. 저는 그 후로 예비사위의 사촌 누나와 연락처를 교환했고 사위의 보호자 겸 은행 일로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전화를 걸어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얼마 후 딸은 결혼을 했고 결혼함과 동시에 사촌 누나가 적금이며 보험이며 이것저것 연결을 해주고 상담해 준다며 저까지 함께 집으로 불렀어요. 어찌나 꼼꼼하던지 책자를 한 보따리 가져와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대책도 벌써부터 마련해야 한다는데 세상에 이렇게나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사위와 사촌 누나는 아주 많이 가까워 보였는데 그것마저 저는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딸에게서 전화가 와서 사위와 사촌 누나가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단둘이 술을 마신 적도 있고 딸 집에 와서도 술을 마시고 거실에서 함께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까지도 봤다고 하면서 말이죠. 엄마,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어떻게 사촌 누나랑 술 먹고 옆에서 같이 잘 수가 있어?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예민한 거야, 엄마? 그래, 우리 딸이 곧 아이 낳으려고 많이 예민하네. 둘이 그냥 사촌지간도 아니고 각별한 사이더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너무 마음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해. 응? 그래야지. 근데 막 나랑 있었던 일도 하나하나 다 알고 모르는 게 없더라고. 몰라. 그냥 내가 좀 그래. 아. 딸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사촌 시누이랑 가깝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하다면서 왠지 자신의 남편을 빼앗긴 것 같다는 말까지도 했죠. 저 역시 들으면서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은 했지만 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최대한 말을 좋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식당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에 깔끔한 성격에 부지런한 스타일이라서 한번 일하게 되는 식당 주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그만두지 못하게 했었죠. 솔직히 그런 성격 덕분에 여태까지 열심히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돈도 꽤 모았고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과 연금도 있었지만 그런 거 다 차곡차곡 모으면서 오로지 제가 번 돈으로 모아서 딸아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도 다 보냈을 정도니까 말이죠. 여자 혼자 벌어서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딸을 시집 보낸 후에도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이런저를 항상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멋지고 강한 엄마라며 엄지를 치켜들어줄 정도였어요. 제 남편은 40대 후반에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우연히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남편은 다리 한쪽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만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어려운 살림살이였지만 남편은 저와 자식들을 위해서 보험을 든든하게 들어놓았던 터라 그나마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보험금은 꽤 많이 탔습니다. 큰돈이었지만 남편이 죽은 돈을 쓸 수는 없어서 식당일, 청소일 등을 전전하면서도 남편의 돈은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주변 친척들과 지인들은 혼자 된 저를 걱정하며 참 많이도 도와주었고 자식들도 대학생이 되자마자 열심히 알바를 해서 제게 손 벌린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 인복은 타고났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정말 제가 인복이 타고난 사람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더욱이 귀한 사위까지 얻었으니 제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복할 줄로만 알았죠. 딸아이는 결혼 후 5개월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많이도 예민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딸아이의 예민함은 극도로 달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성격이 책임감도 강하고 섬세하던 터라 아이 낳고 몸이 약해지니 자연스럽게 더 예민해졌죠. 마음 같아서는 딸아이네 집에 가서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싶고 아이도 돌봐주고 싶었지만 제가 일을 하느라 그럴 수 없는 게 후회가 되었었어요. 딸아이는 특히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힘들어했고 안 그래도 약한 체력은 더더욱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의 사촌 누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가 힘들어하니 자기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아이를 봐준다고 말이죠. 아니 사돈, 은행도 다녀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출퇴근하느라 힘든데. 아, 저희 은행이 아주 좋아서 제가 사정을 잘 말씀드리면 재택근무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워낙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지라 저 믿고 맡기시거든요. 어머나,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 그렇죠. 사돈 처녀는 아이도 안 낳아서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거기에 집안일까지 어떻게 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할머니 병간호도 하고 조카들 돌봐준 경력도 있어서 엄청 애기들 잘 보거든요.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만 어떻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사돈 어르신, 그럼 제가 은행 쉬는 동안 실적 좀 올릴 수 있게 예적금이나 뭐 보험 같은 것 좀 해주세요. 저번에 말씀하신 어르신 보험료랑 이런 거 있으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돈 처녀는 아이를 돌봐주러 딸네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그 대신 저보고 자신의 일에 실적을 좀 올리게 도와달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까지 제 딸을 생각해 주니 저도 뭔가 마음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는 그 사돈 처녀에게 제가 갖고 있던 남편의 보험금과 연금 등을 모두 얘기했고 그 돈을 관리해 준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었죠. 설마 하니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의심은 단 1%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돈 처녀는 딸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며 아이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대신해 주었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저도 어쩌다가 딸 집에 들러보면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냉장고에 반찬도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딸도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밤에 편안하게 잠잘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가끔 아이를 맡겨놓고 혼자 밖에 외출을 할 수 있게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던 중에 하루는 딸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정말 너무 황당해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어. 내 남편이랑 신우 말이야. 정말 이상해. 아주 이상하다고. 왜 우리 애기를 데리고 셋이 같이 잠을 자? 나 피곤하다고 혼자 안방에서 자게 해놓고 셋이 작은 방에서 자더라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어?
그런 일이 다 있었어? 박서방은 왜 너랑 같이 안 자고 거기 가서 그런다니? 한두 번도 아니고 나를 맨날 피곤하고 그런 사람으로 몰고 지네 둘이 쏙닥거리면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가끔은 밖에서 밥도 사 먹고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는 나보고 마사지 받고 오라고 티켓까지 끊어줘서 갔다 왔더니 한낮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신우이랑 같이 있더라니까. 아니 이 사람들 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엄마? 저기 민경아. 너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진정하고 말이야. 엄마가 한번 박서방이랑 얘기 좀 해볼게. 원래 애 낳고 나면 별게 다 서운한 법이야. 임신했을 땐 모든 집중이 나한테 쏠리니까 좋았는데 그게 애기한테 다 가버리면 마음이 허하고 그런 법이거든. 몹시 흥분해서 울며 불며 제게 얘기하는 딸을 진정시키고 저는 홀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이를 봐주러 딸네 집에 갔으면 아이만 잘 보면 되는데 왜 자꾸 박서방이랑 둘이 붙어 있을까 하는 마음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이 그렇게 속상하다는데 좋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사위는 제 말을 듣자마자 황당하다는 듯이 헛웃음을 한번 웃더니 제 딸이 완전히 큰 오해를 하고 있다며 걱정된다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어머니 사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민경이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갑자기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가 저를 아주 옴싹달싹도 못하게 하네요. 저는 퇴근해서 아이 보고 싶은 마음에 아이와 놀아주다가 잠이 든 건데 그것도 뭐라고 하고 항상 자기 옆에만 있어주길 바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사위의 말을 들으니 그것도 일리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제 딸이지만 아이를 낳고 마음고생을 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지라 사위의 말을 듣고 딸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직접 딸 집에 가서 하루 자면서 딸이 생각하는 고민이 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자고 마음먹었죠. 살갑게 인사해주며 제게 밥까지 차려주는 사돈처녀, 그리고 봉투에 용돈까지 챙겨주는 사위를 보니 제가 고민했던 것조차 너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딸을 다그쳤죠. 민경아, 너 정말 행복한 줄 알아. 세상에 어떤 시누이가 애 낳았다고 이렇게까지 해주니? 박서방은 또 어떻고? 엄마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일하고 니들 키우고 집안일까지 다 했는데. 엄마, 엄마가 몰라서 그래. 내 말이 맞다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여자는 촉이라는 게 있잖아. 신우가 자꾸 내 남편을 지 옆에 두려고 하는 것 같고 둘이 술 한잔 먹자고 막 신호 보내고 뭔가 이상하다고. 정말이야 엄마. 나 상황 봐서 신우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할 거야. 내일 모레 말할 거야. 제 말에도 딸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딸은 집에서 신우에게 나가라고 말을 했고 그 일로 사위와 엄청나게 싸운 모양이에요. 사위가 제가 일하는 식당까지 찾아와서 민경이가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며 자신은 너무 부끄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민경이 정말 왜 그런데요? 애 봐주고 살림까지 다 해주는 누나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거기다가 장모님 갖고 계셨던 돈도 불려준다고 누나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지금 이자가 더 붙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래요? 장모님이 잘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제발요, 장모님. 사위는 불같이 화를 냈고 자신의 누나한테 미안하다며 제게 큰 소리를 쳤어요. 사위의 말이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수고해주는 사돈 처녀를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딸이 야속했죠. 더욱이 제가 갖고 있던 죽은 남편의 돈을 불려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믿음이 갔어요. 저는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어 확 퍼부어 버렸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좀 하라는 말까지도 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았는데 그때는 왜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딸과의 사이가 잠깐 동안 안 좋아졌지만 여전히 저는 사돈처녀와 사위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혀 있는 제가 맡긴 돈에는 가만히 놔두었으면 절대로 생기지도 못할 큰 이자가 붙어 있었고 아무도 모른다는 은행의 1급 비밀 연금보험도 가입 권유를 받았죠. 저는 그저 사돈처녀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다 믿었습니다.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었기에 다른 고객들한테는 숨기는 엄청나게 좋은 보험이 있으니 가입하라고 했고 그 실적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수익제를 해야 된다는 말도 고스란히 따랐죠. 제 아들과 딸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말도 다 따랐기에 자식들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 온 식구가 다 같이 사돈할머니 요양원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딸내 부부, 사돈처녀, 그리고 저까지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는 할머니의 생신에 맞춰 뵈러 갔죠. 사돈 할머니는 치매기도 심했기 때문에 알아볼지 못 알아볼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차로 40분이 넘게 달려 사돈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컨디션이 좋으셨는지 한눈에 모두를 알아보셨어요. 사위와 제 딸을 보고는 매우 활짝 웃으시던 사돈 할머니는 이상하게 사돈 처녀를 보고는 욕을 하며 눈을 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못된 년, 아직까지 여기 붙어갖고 뭐하는 짓이야? 얼른 안 꺼져? 또 뭘 해먹으려고 여기 붙어 있어? 이 썩을 년 같은 이라고. 당장 나가, 당장! 아유, 할머니, 왜 그래? 왜 또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할머니 정신 차려봐. 나 정신 멀쩡하대이. 아주 멀쩡한데 전현이나 아픈 사람 취급하고 방 안에 가둬두고 내 돈까지 싹 다 가져간 거 아니여. 네 애비가 배 타서 벌어다 준 돈까지 가져가서 홀라당 날린 거 너 아직도 모르냐? 딴 여자랑 결혼한 네가 왜 아직도 전현이랑 붙어 있는 거야? 왜? 당장 꺼지지 못해? 할머니 정신 차려요. 지금 또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어? 그러지 마, 할머니. 우리 사촌 누나잖아. 고모 딸. 할머니 기억 안 나는구만. 약 먹었어? 오늘 약 안 챙겨 먹은 거야? 나 지금 말짱해. 말짱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요. 너 절대로 인연 가까이 하지 말어. 이 할미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했냐 안 했냐? 사돈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저와 제 딸은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사돈 처녀도 몹시 당황하는 것 같긴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혼돈한다며 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치매가 심한 사돈 할머니지만 아까만큼은 저도 제 딸도 정확하게 알아보셨고 손주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시며 예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도 생각을 해서 그런지 밤의 꿈에도 사돈 할머니가 나오셔서 그 여자 조심하라는 말까지 하셨답니다. 며칠이 지나도 불길한 예감이 가시질 않았는데 식당에서 물건을 들다 그만 어깨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식당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예전부터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다치기까지 하니 너무 속이 상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도 내심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며칠 전에 사돈 할머니가 얘기한 것이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요. 그래, 사돈 할머니가 치매가 심하니까 잘못 알아보고 그런 걸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다치고 액땜한 거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은 편하네. 아휴. 사돈 처녀를 싫어하는 딸에게도 고마운 사람이니 마음을 다잡으라 말을 하고 저도 사돈 할머니가 하신 이야기는 다 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징징대는 딸을 겨우 잠재우고 사위에게도 잘 좀 해주라고 부탁까지 해가며 저는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식당 일을 그만뒀고 집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놀려니까 그것도 참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 만에 가져보는 여유인지 마음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제 돈도 잘 불려져 나가고 있고 그 돈으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놀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깨가 조금씩 낫고 나니까 이대로 놀고만 있는 것도 못할 짓이었죠. 그래서 주변 지인이 소개시켜준 청소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일은 예전에도 조금씩 하던 것이라 낯설지 않았고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파트타임으로만 해도 되는 일이니까요. 작은 오피스텔 건물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인이 이쪽 일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제게 일자리 소개부터 일하는 팁까지 다 알려주어서 생각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제 꼼꼼한 성격 탓에 많이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하루에 딱 4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힘들면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되니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모텔에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보수가 일반 오피스텔보다 더 세고 까다롭게 구는 손님도 없어서 참 괜찮다고 했습니다. 친구 말만 듣고 그곳으로 일자리를 옮겼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 오전 시간에 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오나 싶었습니다. 좀 외진 곳에 위치하기도 했고 고급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낡은 곳이었어요. 특히나 아침 일찍 그곳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가끔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 나이가 조금 있는 유부남 유부녀들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고 세상 천지 가정 버리고 여기 와서 이런 사람들은 뭐요? 한심한 놈들. 한심하다 한심해. 말만 모텔이지 거의 여관 같은 수준의 방 안은 수건이며 이불이며 너저분하게 다 벌려놓고 심지어는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곳을 청소하며 제 자식들은 절대로 이런 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낡은 모텔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냄새를 맡으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과 식사를 하던 자리가 생겼습니다. 손주 녀석이 어느새 5살 생일을 맞아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모임이었어요. 그곳에는 제 아들 식구, 딸내 식구, 그리고 사위의 사촌 누나까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손주 녀석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사서 모두들 축하해주러 한자리에 모였는데 문득 사위한테서 낯설지 않은 냄새가 나더군요. 순간 강하게 떠오른 생각은 제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제가 청소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 사위를 자세히 한번 쳐다보니 사위가 흠칫 놀랐습니다. 장모님,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왜 그러세요? 아, 자네 요즘 회사가 바쁜가? 얼굴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어디 있다가 온 건가? 요즘 회사가 엄청나게 바빠요, 장모님. 아주 제가 밥도 못 먹고 다닌다니까요. 그나마 누나가 챙겨주는 도시락이랑 과일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만. 장모가 돼서 사위한테 밥이라도 더 챙겨줘야 하는데 미안하네. 내심 흘려가는 말을 하긴 했지만 사위에게 나는 그 향기에 저도 모르게 살짝 기분이 언짢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며느리가 화장실에 갔다가 사돈처녀가 제 손주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저 사돈 아가씨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해요. 제가 화장실에서 들었는데 우리 민웅이한테 자기를 왜 엄마라고 부르죠? 아니 아가씨가 뻔히 있는데.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건? 네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설마 하니 사돈처녀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아니에요 어머님. 화장실 안쪽에서 하는 얘기 분명히 들었어요. 민웅이한테 사람들 있을 때는 엄마한테 고모라고 불러야 한다면서 가짜 엄마한테 엄마라고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안 그러면 혼난다고. 아니, 그게 정말이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어머님, 저도 아가씨한테 몇 번이나 얘기 들었는데 아가씨 요즘 정신과 다니면서 상담 받는 거 아세요? 사돈처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어머님 돈까지 거기에 얽혀 있어서 뭐라고 말도 못한다고, 자신이 불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근데 어머님, 여자한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가씨가 왜 그러겠어요? 며느리 말을 들으니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서 정신과까지 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며 넘어가고 있었으니 말이죠. 며느리 말을 듣자 하니 저도 하나 문득 생각난 것이 있는데, 이상하게 손주가 제 딸에게 엄마라는 소리를 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사돈처녀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는 것이 꼭 눈치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더군요. 몇 번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며느리 말을 들으니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돈처녀와 사위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일을 빼고 아침부터 딸아이의 집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딸아이 대신 사돈처녀가 아이를 유치원 차에 태워보내는 모습이 저 멀리 보이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골목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로 향하는 사돈처녀의 모습이 보여서 따라가 보았더니 그 차는 다름 아닌 사위의 차였습니다. 저 차는 제가 회사 승진 기념 선물로 사준 차로 현금이 부족해 제가 할부를 직접 갚고 있는 차였죠. 사위가 하도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손주를 태우고 다니는 것이 불안해서 사주었던 차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뭔가가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딸에게 얼른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딸이 하는 말이 사위가 지방 출장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박서방 어제 지방 출장 갔어. 형님도 오늘 아이 등원해주고 며칠 동안 어디 간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나 오늘 애기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갈까 했는데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어? 아, 그랬구나. 박서방은 어디로 출장 간 건데? 확실히 출장 간 거 맞아? 엄마 왜 그래? 아침부터 이상하다.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 출장 간 거 맞지 그럼 어딜 가? 나도 하도 형님이 밖에 나가서 뭐 배우라고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학원도 등록했어. 그러니까 한결 낫네. 엄마 이따가 내가 애기 유치원 갔다 오면 데리고 갈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딸의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여태껏 보여왔던 사위의 행동들이 하나둘 생각이 났고 그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보 같은 딸내미가 안쓰럽고 불쌍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 이상하게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지방 출장 갔다고 거짓말하고 둘이 어딜 가는 거야. 도대체 이것들이 정말 여태껏 내 딸이 했던 말이 그럼 진짜라는 소리야? 이것들이 그럼 무슨 관계라는 거야? 그럼 내 돈은? 내 돈은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돈처녀를 의심한 적이 없이 큰돈을 맡겼었는데 문득 사돈처녀가 정말 은행원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도 은행 재택근무가 어디 있느냐면서 아무리 들어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큰돈을 가지고 턱하니 맡겨두고 확인도 안 하고 불안하지도 않느냐는 질문들을 받았기에 얼른 사돈처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처녀는 태연하게 전화를 받더니 자신은 지방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며칠 쉬고 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나, 사돈 어르신, 어쩐 일로 아침부터 전화를 주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유, 저기 사돈처녀,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지금 혹시 어디예요?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좀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라서 곤란한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기, 내 돈 말이에요. 내가 맡겨둔 내 남편 보험금이랑 그런 것들. 그거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느 통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돈처녀 은행원이니까 말만 하면 바로 입금해 줄 수 있죠? 내가 내 통장으로 좀 받고 싶어요. 어머, 사돈어른,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죠. 제가 저번엔 통장 보여드렸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자를 그렇게 두둑히 붙여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빼버리시면 손해가 커요. 나 조금 손해봐도 되니까 일단 내 돈 다시 돌려줘요. 내 남편 보험금으로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돌려받는 게 맞는 것 같네. 그리고 저기 사돈처녀 일하는 곳 마을금고라고 했나? 맞죠? 저 지금 전화기가 잘 안 들리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사돈처녀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전화기를 끊어버렸고 저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휩싸였어요. 지인의 도움으로 사돈처녀가 오랫동안 일했다는 은행 전 지점을 다 전화해서 물어보았지만 그런 이름을 가진 직원은 있지도 않았죠. 뭔가 캐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이번에는 딸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본 딸은 화들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딸이 많이 놀랄까봐 정확한 말은 하지 않고 일단 사돈처녀의 짐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고 더불어 사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놀라운 사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 손주와 사위 그리고 사돈처녀 셋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을 사돈처녀가 가방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족 사진이라고 믿을 만큼 다정한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제 딸은 없었죠. 셋이 이렇게 가족 행세를 하며 노는 동안 제 딸은 정신과에 다니며 우울증 약까지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머리끝이 쭈뼛쭈뼛 섰습니다. 우글우글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마음속에서는 천불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갑자기 짐을 왜 뒤져? 무슨 일 있지? 그런 거지? 얼른 말해봐, 엄마. 얼른. 아이고, 우리 민경아.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해. 그냥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휴, 내가 아주 우리 딸을 바보로 만들었다. 가만히 눈 뜨고 바보 취급을 당했어. 아이고, 민경아.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응? 나 고생만 하고 살았던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얼른 말해줘. 내가 다 혼내줄게. 앞으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사돈처녀가 엄마 돈을 얼마를 불려주든 말든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네가 의심하는 거 밀어붙이고 아주 요절을 내버려. 너도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내 이 두 것들을 아주 그냥... 황당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딸을 뒤로하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쯤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은행원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제 돈을 가로챈 나쁜 년을 경찰에라도 신고하고 싶었죠. 그리고 가장 궁금하고 중요했던 부분은 사위와 사돈처녀와의 관계였습니다. 도대체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이길래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지 너무나도 의심스러웠어요. 어디를 통해서 물어봐야 하나 고민을 하며 찾아보았지만 사위 쪽에는 할머니밖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사위가 어린 시절 집을 나가 시집을 가버려서 연락이 두절됐고 사위 아버지도 그렇게 지방을 떠돌며 여러 여자들과 살림을 차린다고 해서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었죠.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사위의 할머니가 계신 곳을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하루에 한 번 면회가 되는 시간을 기다려 제발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어요. 면회 시간이 다가와 할머니를 만났는데 글쎄 저를 한눈에 알아보지 뭡니까.
아이고, 안사돈.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우리 손주가 뭐 말썽이라도 부렸어요? 아니면 그년이 또 들러붙어서 거머리처럼 안 떨어집디까? 내가 아주 요절을 내버렸어야 하는 건데. 할머님, 정신이 좀 드세요? 안 그래도 그 사돈처녀 물어보려고 왔는데, 아휴, 사돈처녀요? 지금 사돈이라고 했습니까? 그년이 왜 사돈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그년 내 손주 꼬셔내서 내 돈, 내 손주 돈 다 날려먹고 아주 나까지 정신이상자로 몰아서 막 구박하고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착하디 착한 손주 녀석도 그년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변해서 내가 정말 속이 다 문드러졌어요. 꽃뱀 같은 년. 그게 다 정말이에요? 그럼 사위랑 그 사돈처녀, 아니 그 여자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라는 말이에요? 아유, 그럼 둘이 무슨 사이예요? 과거에 무슨 사이였냐고요? 아니, 무슨 사이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여우지까지 했으니 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마찬가지였죠. 우리 집 돈 다 떼먹고 어디 도망가서 사는 줄 알았더니 언제 또 귀여운 건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결국 듣지 말아야 할 말까지 듣고 말았습니다. 사돈처녀와 사위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라니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한 얘기였어요. 그럼 여태까지 제 딸과 한 집에서 살면서 제 딸을 기만하고 둘이 뭔 짓을 한 건지 끔찍했습니다. 딸 말로는 자기는 혼자 안방에서 곯아떨어졌고 일어나 보면 사위는 아이와 사돈처녀와 한 방에서 자고 있을 때도 있었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있었다는데 딸이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히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돈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악하며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 두 년놈들을 찾아서 아주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작정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룻밤을 꼬박 새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일터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정신이 혼란한 가운데 그 모텔로 가서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니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오로지 마음속에는 사위와 그 사돈처녀라고 불려진 그년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한 방 한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다른 방에서 손님이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이 나가자마자 그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테이블 위에서 자동차 키를 발견했어요. 손님이 두고 갔나 보다 생각하던 그 찰나에 자동차 키를 보고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동차 키는 바로 제가 사위에게 사준 그 자동차 키였어요. 제가 직접 케이스에 넣어서 열쇠고리에 귀여운 것도 달아준 터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른 창문을 열어 주차장을 살펴보았고 주차장에서 사위와 그 사돈처녀 둘이 자동차로 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너무 놀랐지만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어 그 두 년놈들의 사진을 찍었고 잠시 뒤 자동차 열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위는 다시 모텔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 방에서 열쇠를 가지고 나와 다른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제 아들과 딸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이곳으로 달려오라는 말과 함께 사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었어요. 사위가 눈치채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는 일부러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 열쇠도 함께 숨겨두었습니다. 잠시 뒤 주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자동차 열쇠를 못 받느냐고 했지만 저는 일부러 그 방에는 들어간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놀란 아들과 딸이 그 모텔로 달려왔고 다행히 사위가 자동차 보험을 부르기 전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아들과 딸을 발견하자마자 쓸고 있던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향했고
사위와 그년을 흠씬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것들. 네 년놈들이 감히 이럴 수가 있어? 뭐? 사촌 누나? 너는 누나랑 그렇게 더러운 짓 하러 모텔 쏘다니냐? 아니 이것들이 정말. 장모님이 여기 왜? 아파요. 이것들이 감쪽같이 속이고 연극을 해? 니들이 감히 내 딸을. 내가 널 얼마나 아꼈냐, 어? 아들처럼 챙겨주고 했는데 이놈아. 아파? 이까짓 게 지금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야? 빗자루에 묻은 먼지가 사위와 그 여자를 때릴 때마다 보일 정도로 흠씬 두들겨 패주었어요. 그들은 차에 올라타지도 못한 채 주차장을 빙빙 돌며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다니며 욕을 했습니다. 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기만 했고 아들은 처음에는 저를 말리는 것 같더니 이윽고 화가 터져 사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아들 녀석에게 멱살을 잡힌 뒤 도망도 가지 못한 채 몇 대를 더 얻어 터졌고 결국 그년이 먼저 그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가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솔직히 모텔도 아닐 정도의 낡은 여관이었는데 여기를 뭐 한다고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둘이 여태껏 저질러 왔던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다른 곳에 살림을 차렸을 텐데 말이죠. 한바탕 난리가 끝이 난 후 이곳 사장님이 제게 저 사람들과 이런 관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입을 여셨습니다. 아니 저 사람 아줌마 사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저 사람들 얼마 전에 이 여관 매입했어요. 여기 싹 다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하던데 저는 당연히 저 둘이 부부인 줄 알고. 뭐요? 매입? 아니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유 저런 썩어 문드러질 놈. 대출 하나 없이 현금으로 사서 이 젊은 사람이 정말 능력 있다 생각했죠. 근데 아줌마 사이라니. 요즘 것들 아주 가관도 아니에요. 이 저런 년놈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텔이고 여관이고 다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쓰러지시겠어요. 얼른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셔요. 아니 사위가 이 낡은 모텔, 아니 여관을 샀다니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돈 없다고 하도 앓는 소리를 해서 제가 자동차까지 사주었는데 현금으로 이 건물을 사다뇨. 순간 불길한 예감이 팍 들었고 결국 저는 제가 그년에게 맡긴 돈이 생각났습니다. 몇 억이나 되었던 보험금 그리고 연금성으로 받게 된다는 저축 금액도 꽤 큰 돈이었거든요. 돈을 맡긴 그 순간부터 제게 이자 한 푼 주지 않고 사진으로만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그 돈이 다 여기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부터 은행원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저를 현혹시켜 돈을 다 빼낼 작정으로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이 사악해도 이 정도로 사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우선 제 돈보다 먼저 제 딸을 챙겨야 했어요. 반쯤 정신줄을 놓고 있는 제 딸을 먼저 일으켜 물을 한 잔 마시게 했고 순간 너무 큰 충격에 빠졌는지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있는 딸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너무 화가 나서 계속 씩씩대더니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고소를 한다고 했어요. 돈을 가로챈 것부터 시작해서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저희는 그렇게 그곳을 터덜터덜 빠져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던 사위의 차키를 그대로 가진 채로 말이죠. 딸은 집에 도착하더니 그 년놈들의 옷을 다 끄집어내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어요. 민경아 왜 그래? 응? 그만해 그만. 그 더러운 것들 만지지도 마. 우리 소중한 딸 그딴 거 만지지도 마. 엄마 어떻게 이놈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내 집에서 여태까지 둘이 부부로 살아왔다는 말이잖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아이고 우리 민경아, 내가 왜 모르겠니? 나도 박서방 정말 사랑하고 아껴줬었어.
민경아, 실컷 울어. 다 풀릴 때까지 실컷 울어. 저는 더 이상 딸의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던 딸은 거의 실신을 할 정도로 쓰러져 버렸어요. 아마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너무 많이 울어서 진이 빠진 것 같았죠. 그대로 꼬꾸라져 기절한 듯 잠을 자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여서 딸이 일어나면 꼭 밥을 챙겨 먹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냉동실을 열어보니 청국장 한 덩이가 보였어요. 제가 사위 준다고 얼마 전 끓였다가 사위에게 잔소리만 얻어먹은 그 청국장 말이죠. 그년이 청국장을 못 먹는다고 했었는데 아마도 사위는 그년 때문에 청국장 냄새가 싫다고 질색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팔자가 다 있는지 생각할수록 역겹고 황당했지만 일단 저는 제 딸부터 살려야 했죠. 기를 쓰고 청국장을 끓여서 딸이 깨기만을 기다렸고 몇 시간 뒤 깬 딸에게 꾸역꾸역 몇 숟가락 뜨게 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려가며 제가 만들어준 청국장을 밥에 비벼 억지로 먹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먹을 거야. 먹고 정신 차려서 그것들이랑 싸울 거야. 꼭 싸워서 이길 거야, 엄마. 아들은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그 둘을 고소했고 저는 사위의 차 키를 갖고 중고 자동차 시장에 차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버렸고 딸에게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이겨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사위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자기 차 키를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집에 있는 옷가지들도 화물차를 불러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주소도 남겨놓았죠. 하도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긴 싸움에서 이긴다고 들었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버티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부러 밥도 더 든든히 먹었고 TV도 슬픈 거 말고 재미있는 것만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폭언을 하며 사위가 집에 찾아온 적도 있지만 저희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잘 버텼고 경찰의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사촌지간이라고 우겨댔지만 결국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판 남남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말았죠. 그동안 손주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시켰고 집 주변 식당에 가서 셋이 가족인 척 연기까지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오는 그들의 만행에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결국 그들은 그 낡은 여관에 대한 잔금을 모두 치르지 못해 계약이 취소가 되었고 저는 전부는 아니었지만 일부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졌고 그 여자는 이혼 소송을 하며 상간녀로 같이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챙겨받을 수 있었죠.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기에 그저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원통했습니다. 그동안 제 딸을 기만하면서 한 행동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죗값이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동네방네 사진이라도 다 붙여서 떠들어대고 싶지만 그런 것도 이제는 명예훼손이고 뭐고 걸린다고 하기에 하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딸은 결국 홀로 남게 되었고 저는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손주와 딸을 데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딸은 처음에는 거의 폐인처럼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꺼진 방 안에만 가만히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손주 녀석이 참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결국엔 손주의 힘으로 딸도 용기를 냈고 다시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든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카페 창업을 꿈꾸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계속해서 준비하게 되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다른 청소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가끔씩 청국장도 끓여 먹고 맛있는 고깃집에 가서 외식도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힘을 내고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인복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상황이 기가 막히지만 이건 역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런 것 같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있답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딸도 살고 손주도 건강히 잘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